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와 공장 주문 호조에 힘입어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를 경신하는 등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0.24% 상승한 16,573을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도 0.2% 오른 4,276.46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0.29% 오른 1,890.90으로 맞춰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민간 고용이 19만 1,000명 늘어 3개월 내 최고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망치인 19만 명과 직전월의 기록인 17만 8천 명을 상회한 수치입니다. 이날 2월 기록은 13만 9천 명에서 17만 8천 명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고용 증가는 혹한과 폭설로 줄어들었던 소비가 증가할 것이란 기업들의 확신이 강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지난 2월 공장 주문이 전월 대비 1.6% 증가했다고 미국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1.3%를 넘어선 수치이며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폭입니다. 같은 기간 최소 3년 이상을 사용하는 내고제 주문은 2.2% 증가했으며 비내고제 주문은 1% 증가했습니다.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연방준비위원회 총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첫 기준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로카트 총재는 한 연설에서 2015년 하반기가 금리 인상에 나설 적절한 시기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경제가 예상한 만큼 성장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늦은 시기에 금리 인상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올해 미국의 성장률이 3%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중앙회의가 금리 결정 회의를 하루 앞두고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증시는 0.1% 상승했고 프랑스 증시 0.09%, 독일 증시는 0.2% 상승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세계 경제 성장세가 앞으로 수년간 더디고 이전 수준을 밑도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세계 경제가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다면서 일자리를 앗아가는 유로존의 낮은 물가 상승률과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비롯된 지정학적 긴장감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방야감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호조와 공장주문 호조세에 힘입어서 S&P 500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민간 고용이 19만 1,000명 증가하면서 시장 전망치와 2월 수치를 상회했습니다. 대폭 개선된 수치는 아니었지만 한파 이전의 수준을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첫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첫 번째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 상반기에는 없을 것으로 전망한 반면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1분기에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연준 내에서도 금리 인상 예측에 대한 전망이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마감된 뉴욕 증시 살펴보시겠습니다. 뉴욕 증시는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S&P 500 지수 0.29% 올랐습니다. 1890.9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도 상승을 했는데요. 다우지수 0.24% 올랐습니다. 16,573을 나타냈는데 이는 지난 12월 31일 최고 종가였죠. 16,576.66보다 불과 3.6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계속해서 유럽 증시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3개국 증시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영국 증시도 독일 증시, 프랑스 증시 모두 0.1%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는 다시 한번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2,0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외국인도 6거래일째 연속 매수를 하면서 수급도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56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기분 좋은 4월 시작되고 있습니다. 4월 3일 굿모닝 대방야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금감원회가 미니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철도 투자 조기 집행과 중소기업 세제 인하 등 긴축에서 경기 부양 모드로 일부 선회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이 결국에는 미니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불안을 선제적 차단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새벽에 들어온 소식이라 네. 다른 채널에서는 아마 다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서울경제TV가 가장 먼저 그 내용을 다뤄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희소식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이 버티질 못하고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미니 경기 부양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드리겠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제 처음 경기 부양이라고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위안화의 약세 기조 이런 부분을 가져가고 있지만 이것이 예상보다 현재 진단하는 경기가 예상보다는 조금 심각하다는 지도부의 이런 식견들이 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내용을 보도한 로이터의 화면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take first step이라고 썼죠. 처음으로 이런 정책을 발표했다라고 보겠습니다. Steady economic growth, 안정적인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런 내용을 현재 발표를 했는데요. 주요 골자들은 현재 철도 투자를 조금 더 정부 지출을 늘리는 쪽으로 현재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철도 투자를 2천억 위안에서 3천억 위안까지 추가로 조금 더 정부 지출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달러로 환산하면 약 322억 달러 정도가 철도 투자에 투입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이번 주에 이 HSBC PMI 구매 관리자 지수하고 국가통계국의 PMI 수치를 이제 측정 목도를 했는데요. 이 수치에서 대기업들은 조금씩 현재 나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 중소기업의 세제 감면 혜택을 2016년까지 끌어주기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안화의 약세와 세제 감면 혜택 이런 부분에서 중소기업들 특히 수출을 주로 하는 중국의 작은 기업들은 그 마진폭을 조금은 넉넉히 확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들어온 현재 보시는 화면은 중국 현지 중국일보의 영문 웹사이트 화면인데요. 이 그림을 철도 차량에 현재 철도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처음으로 집행이 됐다. 이것이 이제 승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모색하는 이런 내용을 중국 현지에서 가장 현재 이 철도 부분에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현재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부패와 개혁을 추진하면서 이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일부 이제 사이드 이펙트 나쁜 징후들이 좀 나왔었죠. 공무원의 탈루나 부패 혐의들이 나오면서 이런 내용들을 가져가는 것을 극구 좀 반대를 했지만 내수 부양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가기에는 다소 힘이 붙인 것으로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1분기가 지났고 주요 투자 은행들이 속속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목표 수치인 7.5 이하로 내리는 부분도 다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시진핑 리커창 체제가 긴축 기조를 가져가지만 이에 더불어서 미니 부양책까지 가져가는 혼재된 경제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특징이라고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고용지표가 좋았습니다. 3월 민간 고용이 19만 1,000명 증가했는데요. 전월보다 상회하는 수치를 나타냈네요. 그렇습니다. 이 레인지 예상치가 19만 명을 예상한 데도 있고요. 로이터는 19만 5천 명.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도 예상치를 조금 미달했다. 이렇게 분석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뭐 19만 명 정도 수준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 정도 눈높이는 얼추 맞춘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절대 수치로는 상당히 좋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해 평균 수치에 비슷하게 접근한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제 발표가 될 3월의 실업률 수치 6.6 정도를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도 20만 명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민간 고용 수치인 ADP 민간 고용 수치가 이에 부합하는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갔다고 살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지 그 ADP사의 프레스 릴리즈, 언론 보도 화면을 현재 보시고 계시는데요. 여기 이제 크게 수치가 나왔습니다. 작은 기업들에서 7만 2천 명이 증가를 했고, 중소기업에서 5만 2천 명, 그 다음에 규모가 큰 대기업에서는 6만 7천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제조업에서 5천 명이 증가했고, 금융 부분에서도 5천 명, 건설 부분에서도 2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수치로 보면 이제는 이제 혹한 영향 이런 부분을 거의 벗어나는 이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이제 그 수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1월에 12만 1,000명, 2월은 17만 8천 명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 3월 현재 수치로는 19만 1,000명 수준이 나왔습니다. 작년 12월이 19만 1,000명이었습니다. 같은 수치에 현재 비슷하게 현재 부합되는 수치가 나와 있고요. 밑에는 이제 고용 수준과 그 다음에 현재 발표된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 이 부분에 대한 그래프로 현재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조금씩 현재 올라가는 반등 추세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부분은 이제 큰 기업과 작은 기업 등의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의 내용들이 조금 더 현재 기울기가 상방향성으로 기울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좀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현지 언론의 기사도 이런 부분을 그대로 현재 노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뒤쪽에 보시면 윈터 프리즈 이렇게 썼습니다. 혹한의 부담에서 브레이크아웃, 이를 탈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나와 있고요. 사진은 보잉사의 그 항공기 조립 공장의 사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에서도 이제 혹한의 영향을 이제 털어내기 시작하는 이런 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저희가 이번 주에 여러 PMI 수치에서도 살펴봤듯이 시카고 PMI나 마키사의 PMI 이런 부분에서도 생산 부분은 현재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고용의 부진도 점점 더 좀 온기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연준 관계자들의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내년 1분기에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반면에 데니스 로카트 총재는 내년 1분기에는 금리 인상이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힘에 따라서 연준 내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예측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샌드라 피아날토 총재는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논의를 하는 것보다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대하게 그 내용을 들여다보는 게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 금리 인상 논쟁은 뭐 옐런 의장이 조금은 이제 불을 지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6개월 발언의 그 파장이 계속적으로 현재 남아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시기의 문제인데요. 2015년에는 일단 시작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봄이냐 아니면 이것이 이제 하반기 10월 이후로 이제 좀 미뤄질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뭐 이렇게 이제 시장의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해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을 시장이 흡수할 수 있는 이제 체력을 비축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현지 보도 그 기사 화면부터 보시겠는데요.
먼저 보시는 화면은 블라드 총재의 내용입니다. 세인트 루이스의 제임스 블라드 총재인데요. First hike in first quarter in 2015 이렇게 썼습니다. 2015년 1분기 때 처음 금리 인상이 나올 것으로 일단 판단을 했고요. 중립적인 인사로 판명이 그 성향이 판단이 되고 있지만 이 블라드 총재는 6개월 발언, 이 옐런 의장이 6개월 발언은 이 대목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은 똑같은 그 월스트리트 저널 마켓 와치의 화면인데요. 그 앞에 로카트 총재로 제목만 현재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Come until 그 2분기 정도 이후 정도로 현재 보고 있고요. 2분기까지는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부분으로 보면 이 2015년 하반기 정도를 현재 예상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카트 총재는 이 옐런 의장이 얘기했던 부분이죠. 종합적인 인플레이션과 고용시장의 여건, 그 다음에 파타임 잡과 그 다음에 퍼머넌트 잡, 그 일부 시간제 고용자가 일자리를 전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내용들도 함께 다각도로 고민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2015년도에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는 이런 연준의 모습은 조금 더 색깔은 현재 강해지는 것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연준의 이 분기 보고서에서 나온 부분은 2015년까지는 1%, 그 다음에 2016년까지는 2.25%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찰스 플러스 총재는 2016년에 4%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금리의 격차가 많이 크다는 점, 매파 진영의 목소리가 크다는 점, 이런 점이 올해 특징이라고 풀이를 하겠습니다. 이번엔 유로존 지표 살펴보시겠습니다. 유로존의 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여전히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인플레이션율 3월 속보치가 발표가 됐죠. 저희가 이제 세부 지표를 살펴볼 때 역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끌어내린 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매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를 살피는 부분도 이와 유사한 부분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확인하고자 이제 오늘 다뤄드리는데요. 네. 역시 에너지 가격이 생산자 물가 지수를 또 끌어내리는 이런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로스탯의 프레스 릴리즈 화면을 현재 보시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2월 수치가 0.2% 떨어진 것으로 일단 발표가 됐고요. 밑에 이제 여러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1.7%가 내려갔습니다. EU 28개국의 전년 동월 대비 2월 생산자 물가지수 하락은 1.6으로 떨어진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됐고요. 여기 보시면 1월 대비 0.2%가 내려갔고 밑으로 보시면 EU 28개국은 1월 대비 0.3% 내려갔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조금씩 아랫방향으로 조금씩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많이 떨어진 국가들이 나와 있는데요.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그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가 1.5% 내려갔고 덴마크는 0.4% 오르는 등 EU 18개국 중에서는 주요 서유럽 국가들보다는 북유럽 국가들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물가지수 상승률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부 지표에서 에너지 부분이 1월에도 1.2%포인트가 내려갔고 2월에도 0.5%가 떨어졌습니다. 전체 산업군으로 보면 0.2%가 떨어진 부분에서 역시 에너지 부분이 상당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와 관련된 보도 기사들도 현재 나와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1년 전보다 1.6% 정도가 떨어질 것으로 봤지만 실제 나온 수치는 1.7%가 떨어진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단 시장 예상치보다는 이번 생산자 물가지수의 하락률은 조금 더 아랫방향으로 향했다라는 점을 덧붙여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월부터 소비세를 인상한 일본을 살펴보면 일본 중앙은행이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인 2% 달성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직접 조사를 했고요. 예. 그 분포도 굉장히 넓습니다. 10,000명의 주요 기업을 일본에 산재한 기업들을 네. 이제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주요 기업은 여기 모두 다 들어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업들의 이런 그 센티멘트, 분위기를 보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의 생산이라든지 재고 관리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일본은행도 매우 중요한 지표로 활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BOJ가 3년 후, 5년 후에 기업들의 생산과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참고할 중요한 자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기사 화면을 좀 살펴드리겠는데요. 먼저 미국 현지의 보도 화면입니다. 여기도 이제 인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Japan Incorporated 이렇게 많은 기업들을 이렇게 축약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2%에 미달할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인플레이션 골이 있으니까요. 앞에 4는 미달할 것으로 일단 보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현재 화면에 나와 있고요. 일본 현지 분석 기사를 보겠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1년 후에 인플레이션율은 약 1.5 정도 수치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 기사를 썼습니다. 1.7 정도가 도달하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기업들은 아마도 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1년 정도를 맞은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의 2% 목표 달성은 내년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핵심 물가지수 상승률은 1.2% 나온 것이 가장 최근의 수치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1.5 정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의 변수가 이번 달 1일부터 올리기 시작한 이 소비세 인상 카드가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 이런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트리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서 BOJ가 아마도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조금은 그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좀 조금 우려 섞인 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이를 그 해석하는 부분에서 이런 그 단어를 좀 썼고요. 기업들도 현재 소비세 인상 이후에 일본 경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상당히 논란이 분분합니다. 한 가지 좀 예를 들자면 일부 기업들은 이제는 디플레 국면에서 탈출을 했기 때문에 소비세 인상에 따라서 현재 인상되는 가격 이런 부분에 그 가격을 조금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들은 디플레 우려가 소비세 인상 후에 커질 것이다. 그래서 가격을 인상하지 말고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지만 현재의 가격을 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상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부분은 17년 전에 소비세 인상을 통해서 일본 경제가 좋지 않은 국면을 상당 기간 이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업들의 입장도 상당히 현재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가 이번 2분기와 3분기 때 담대한 양적 완화 조치가 어느 정도까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같이 살펴보는 보는 부분도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이라고 파악을 해드리겠습니다. 소비세 인상에 따른 일본 경제의 영향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YG 인베스트 심기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에 미칠 영향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코스피는 물론이고 코스닥이 연중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6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증권업종의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수익 악화 구조 완화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료 업종 제품 경쟁력과 수요 증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계속해서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000선에 바짝 다가섰고요. 코스닥은 560 코앞에 다가왔더라고요. 네, 우선은 같은 연중 신고까지만은 분명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간 짓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코스닥, 즉 중소형주에 대한 강세 흐름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대형주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가 높아지는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세가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 사실 수급적으로 그렇게 썩 적극적인 매수 주체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률 관리 차원에 있어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더욱더 용이한 그런 선택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실적에 있어서도 대형주들 약간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물론 1분기 많이 하향되는 모습 보였지만은 큰 폭으로 상회할 것이라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강소기업 중심으로 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폭이 더욱더 클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코스닥에 대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지수 상승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꽤 의미 있는 상승세가 현재는 진행 중이다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업종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수익 악화 문제가 계속 개선될 여지가 보이고 있다고요? 네, 우선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나긴 구조조정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약간 그 끝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업황은 분명히 좋지 않다라는 거 다들 아실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형사 중심으로 해서 인력 구조조정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왔다. 그만큼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해서 그런 매기세가 집중될 수 있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대형사든 중형사든 소형사든 현재 M&A 관련된 매각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증권사들이 있는데 하나둘씩 그와 관련된 이슈가 마무리돼 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 관련된 우려감이 조금 해소된다라고 한다면은 증권업종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앞서 이슈 1에서 말씀드렸던 중소형주 랠리 및 그에 따른 투자 심리가 회복된다라고 한다면은 거래량도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히 바닥이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일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거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삼성증권 같은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강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단순히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역시나 말씀드렸던 증권업종 대장주 중심으로 해서의 움직임이 좀 활발하게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량이라든가 그리고 업종 상승률만 놓고 봤을 때 증권업종 주도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일 수 있는 업종으로 꼽힐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료 업종도 제품 수요 증가로 1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고요? 네, 우선은 음식료 관련된 업종군들 최근에 이 트렌드가 많이 바뀌면서 새로운 제품군들에 대한 소비 형태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기존에 잘 팔렸던 제품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잘 팔리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음식료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한 안정적인 실적이 돋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쨌든 간에 최근에 환율만 놓고 봤을 때 원화 강세 기조는 다른 글로벌 통화 대비해서 강하게 달러 대비해서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혜 업종으로도 음식료 업종 꼽을 수 있다는 거 1분기 실적 기대주가 점차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업종군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본격적으로 광고 마케팅 시장에 있어서 음식료 관련된 업종군들도 효과를 보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약간은 금융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전기전자 관련된 자동차 관련된 업종군에 있어서 빅스포츠, 스타라든가 이러한 광고 마케팅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음식료 관련된 업종군 중심으로 해서도 그런 광고 마케팅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 쪽으로는 매개세가 더욱더 확산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 CJ 제일제당이라든가 이렇게 투자 심리가 안 좋았던 종목 위주로도 최근에 약간은 반등세미 그리고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 전체적인 음식료 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좀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 강세 추세는 물론 그리고 시장 대비 약간은 주도 종목으로서 상승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종목으로 1분기 어닝 시즌 이 음식료 업종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사상 최고가 기록했고 코스피도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수 속에 2,0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오늘 좀 추가적인 또 연중 사상 최고가 랠리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충분히 지금 랠리 가능성 높다. 하지만 그 랠리에 대한 상승 가능성은 약간 제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일본 쪽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경쟁업체군들, 자동차라든가 철강, 금속 관련된 업종군들 또 소비 심리와 연관성이 높은 문화, 레저,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종목 추이를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현재 1,050원대로 내려가냐 아니면은 다시 한번 1,080원대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가냐 상당히 중요한 기점에 서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국내 경제에 대한 펀더멘털이 정말로 강하다라고 한다면은 환율 같은 경우에는 1,050원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때 연중 신고감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도 사상 최고가 경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환율이 1,050원대에서 다시 한번 위로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주가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순매수가 줄어들면서 약간 하락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 추이, 원화 강세 추이가 곧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2,000포인트에 있어서 아무래도 개인 중심으로 해서 차익 욕구가 상당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3월 21일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정화 이루어 있고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좀 매수해주면서 상승세 보일 때마다 개인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사실 개인의 매도만 놓고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은 개인의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투신권의 자금 즉 펀드에 유입되었던 자금들이 빠져나간다라고 한다면 투신권 중심으로 해서 대량 매도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투신권 5거래 연속적으로 매도 우위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기관의 형태이지만 어쨌든 개인의 투자 심리와 연관성이 높다는 거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완성 제품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렇게 썩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히려 더 상승세가 눈에 띄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전자도 그렇지만은 자동차 관련된 업종군 현대차, 기아차 물론 잘 나가고 있지만은 최근에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52주신 고가 경신되고 있다라는 거 단순히 납품처에 대한 다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품 주로서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산업적인 측면 그에 따른 그리고 환율적인 영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덜 받는다는 약간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품주 관련된 종목군들 전기전자라든가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언급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고 본격적으로 실적 장사에 따른 실적 확인이 가능한 종목 위주로 재차적인 상승세가 나오냐 아니면 하락 가능성이 있냐가 언급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역시나 그래왔듯이 중소형주 실적 호실적 발표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 반등 여력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의 그런 실적 장세의 흐름에 있어서의 전략은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있을 실적 발표에 대한 전략까지 한번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숨은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제넷 옐런 의장 발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설립 후 10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의장 자리에 오른 제넷 옐런 의장이 연이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6개월 발언 말고 이번에는 어떤 발언을 했길래요? 지난번에 시카고 연설 때 자기가 실수했었던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 완전 고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그 실직자 3명에 대해서 그 실명을 언급을 했죠. 그러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얘기했고,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고용이 되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힘들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3명 중에 2명이 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과거에 뭐 정가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 이 부분은 사실 그 취업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맞죠. 사회적 환경이 좀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이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라는 시장의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이래서 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옐런이 시장에 사실은 비둘기로서 벤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를 추구한 것을 조용히 걷어들이는 그 소방수 역할을 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사람 정말 믿을 수 있겠냐라는 그 신뢰감이 딱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연장으로 2번이. 그러니까 아마도 어떤 행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봤을 때 옐런을 믿을 수 있겠냐라는 의문점이 시장에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쩌면 FMC 회의 자체가 시장에서 신뢰성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나온 그 로카트, 애틀란타 로카트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내년에 초에는 절대로 이 금리 인상 없다라고 아예 단언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날 또 제임스 블라드는 오히려 상반기 3월 안에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렇잖아도 신뢰에 이르는 상태에서 정말 아주 꼼꼼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인 것이 시장의 신뢰를 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느냐. 그렇다 이걸 결국 주워 담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한 정보를 다음에 내놔야 된다는 거죠. 더 정확한. 옐런 의장으로서 굉장히 코너에 몰려있지만,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정말 이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금리 인상이 요즘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좀 늦어질 수 있다는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 향후 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어저께 옐런 의장의 어떤 발언은 상당히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옐런 의장이 그걸 해결하기 위한 아주 의미 있는 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 근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로카트 총재가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이 없을 거라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 내년 하반기로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연준 의원들이 이제 아무리 떠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옐런이 얘기한 게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 연준 의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FMC가 이때까지 항상 성명서를 발표하면 그 성명서 안에서 행간의 어떤 의미를 찾아서 시장이 계속 그거를 재해석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거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이 시장에서 사용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연준이 그 얘기를 한 번 해놓은 바람에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연 총재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하면서 막 그 위쪽으로 인상을 아주 크게 잡는다든가, 아니면 인상이 아주 늦춰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고를 굉장히 넓게 해가지고 시장의 어떤 이목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옐런이 성명에서 발표한 거, 그거를 일단 기본 틀로 잡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될 거고요. 그 사이 시장은 상당히 좀 강한 장이 연출되지 않을까. 오늘도 미국 장이 굉장히 강했던 모습을 본다면 시장은 상당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준 내에서도 엇갈린 금리 인상 발언, 또 옐런 의장의 초보적인 실수, 연준에 계속해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 부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회복세로 접어든 유로존이 경기 침체를 경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월에 낮은 물가 상승률은 4월에 올라갈 것이라 발언을 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큼 오른다는 이런 이야기는 없었나요? 지금 이제 이 키포인트는 뭐냐면 빅토르 콘스탄치오 그 부총재, EC 부총재가 발언을 EC 통화정책 회의 하루 전에 얘기를 한 건데요. 이렇게 이 내용대로라면은 이번에 ECB에서는 아무 부양책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0.7%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라는 게 거의 대체적인 의견인데 ECB 내부 부총재는 오히려 이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다음번에는 다시 올라갈 거다. 다시 올라갈 거는 결국 0.7% 위로 올라갈 거라는 얘기를 의미하는 건데 그렇다면 당연히 ECB에서는 시장의 관망조 분위기로 갈 거다라는 것을 미리 암시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지금 금리 인하라든가 어떤 경기 부양책의 기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들이 내놓은 카드가 약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시장의 어떤 기대치를 꺾는 발언이냐 이게 두 가지로 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안 좋으면 뭔가의 어떤 경기 부양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보면 바닥에서 3번 지지를 하고 실패를 하게 되면 추가로 하락의 깊이가 굉장히 커집니다. 거기서 바로 올라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뭔가 조치를 내놓지 못하면은 역시 경기도 0.7%에서 놀던 것이 0.5% 떨어졌을 경우에 바로 0.7로 회귀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ECB 부총재가 ECB에서 경기 부양이 없을 거라는 걸 나타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기대치를 낮추기 위한 어떤 발언적인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오히려 ECB 이번 통화정책 회의가 물론 굉장히 기다려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런 발언하는 것은 이것이 뭐 맞았다 안 맞았다 할 게 아니라 이제 시장의 기대치에 대한 이런 뉴스는 스스로 좀 참조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ECB가 과거에 0.7% 밑으로 내려왔을 때 첫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해서 시장을 받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 계속 0.7%에서 움직이다가 추가적으로 다운이 됐다는 것은 ECB에서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뭔가 카드를 끄집어내야 된다라고 본다면 이 부분은 좀 잘 지켜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정말 어떤 부양책을 또 꺼낼지 아니면 아예 안 꺼낼지 정말 내일 기다려집니다.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3라운드가 이어집니다. 한국은행은 어제 이주열 신임 총재가 현우석 경제부총리와 회동을 갖고 최근 경제 상황과 정부와 중앙은행 간 정책 조화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총리와 한은 총재 회동 이례적인데 이제 정부 정책과 통화 정책 조화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5년 6개월 만에 한국은행 총재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문을 했대죠. 밖에서는 만날 수도 있지만 방문해서 만나는 건 좀 이례적이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현우석도 지금 총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많은 정책을 쓰면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 해주기를 굉장히 바랬죠. 근데 이제 현우석과 김중수 총재의 관계는 이게 직소후배입니다. 경기고 서울대 펜실바니아 박사학위까지 2년 딱 터울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우석 장관으로서는 더 위치적으로 높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공조가 굉장히 좀 안 됐습니다. 물론 뭐 자기들끼리는 공조가 됐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제가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10명이 나와서 어떤 하나를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9명이 얘기하고 1명이 옳다고 했을 경우에 9명으로 흘러가는 게 시장입니다. 그럼 시장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 그런다면 자기가 아무리 옳아도 일단 자기의 견해를 꺾어줘야 될 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틀렸다 한들. 그렇다면 지금 이 현우석과 이주열의 만남은 작년의 과오를 다시 발행하고 다시 생성하지 않는 결국에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만들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이었다라는 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작년에 어려워서 시장을 못 가게 했었던 중요한 핫 이슈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것은 결국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우리나라의 투자자의 투심이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또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시장을 끌고 가는 과정의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책 공조를 하겠다라는 것과 이주를 하는 신임 총재가 취임식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국은행이 결국 정부 정책기관이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았을 때 다가오는 통화정책에는 금통위는 아니더라도 그 다음 금통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굉장히 팽배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결국 한국은행의 의지와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이주열 어떤 한국은행 총재의 어떤 언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돌아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면 더 추가적인 국내 증시 상승 기대할 수 있는데요. 어제장에서 한 4천억 원 정도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천선도 잠깐 봤고요. 오늘 좀 추가적인 상승 더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대치는 굉장히 살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힘든 난관을 극복하고 나면 굉장한 어떤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위기라는 단어 한자를 보면 위험과 기회가 상존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가 엄청난 위기가 있었죠. 벵가드 물량도 문제가 됐었고 엔화 약세 때문에 시장 수출 문제가 됐었고요. 또 한국은행에서도 역시 이 부분 때문에 정책 공조가 안 됐던 부분, 투심을 꺾는 부분도 있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서 개성공단이 폐쇄까지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맞이했었죠.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해결된다면 지금 상황은 굉장히 많은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다만 이제 시장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상황을 약간에 따라서 약간 차이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겠지만 기회는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봐도 월봉상으로 5월선을 또 관통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월봉이 이달에 이제 시작이거든요. 네. 시작했는데도 벌써 이 5월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 얘기는 결국 시장이 장기 레이스가 시작됐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실 필요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어떤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20이라든가 중국에서의 어떤 새로운 경기부양책이 다가온다면 국내장은 내부적인 호재와 외부적인 호재가 같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상승적인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신다면 언제까지 좀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전망하시나요? 기간적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뜻 말씀드렸어요. 13개월 네. 말씀드렸을 겁니다. 13개월 말했으니까 아마 정상적이라면 내년 한 4, 5월 정도 되겠죠.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시점 정말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옐런이 말한 것을 더 믿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시간적인 논으로 봐도 마찬가지고 금리 인상 시점으로 봐도 마찬가지고 시간적으로는 이제 한 13개월 정도 남아있다라고 본다면 올 한 해가 짝수에 치곤 상당한 장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짝수에는 항상 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맞은 버블을 형성하는 과정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강한 장세 정시 전망해 주시면서 내년 4월, 5월까지는 또 증시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3일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